기록이 그 화면까지 되는지 아니면 음만 되는지 모르겠네. 화면 왼쪽 위에 녹화가 있는데 그게 그건가요? 지금 기록 중이라고 나오긴 하네. 기록 중이라고 뜨긴 하네 지금.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만약에 저 영상까지 넣는 거면 그 어딘가에는 그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 저장 용량 즉 메모리가 있어야 될 텐데 텔레그램에서 뭐 저 카톡처럼 자기네가 제공해 주지 않을 거고 지금 저장하는 분 예를 들어 저 건도쌤이 하는 거라면 건도쌤 그 컴퓨터에 PC든 어디에든 거기에 저장이 될 텐데 다운로드는 어떤 폴더에다가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메모리가 넘쳐버릴 수도 있고. 예,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바로 시작해요? 예,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중현입니다. 제가 뭐 회의든 강의든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서두에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주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의는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제주 아름다움 너머나 아니면 아는 만큼 보이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뭐 오늘 뭐 1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양해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강의 전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우리가 제주도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주로 자연만을 얘기하죠. 자연에서도 특히 경관만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유홍준 교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죠. 그 원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이때 모으는 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저함 유한준 선생이 비평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상관 아니다. 이렇게들 자랑을 많이 하는데 모두가 다 아시겠죠? 뭐 생물권 보전 지역,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책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책자는요 2008년도에 나온 용역 보고서인데 제주 세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 계획입니다. 이게 중기 계획으로 나온 건데 2009년부터 언제까지냐면 2020년까지거든요. 세계 자연유산과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관리 계획들이 저기서 수록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이걸 비교해 보면은요 거의 안 돼 있죠. 뭐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성판악 코스에 갔다 보면은 사라오름이 있는데 사라오름을 몇 해 전부터 개방했는데 여기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뭐 명실 쪽에 뭐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라든가 뭐 다양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용역으로 끝나버렸죠. 뭐 용역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 책장에 있는 책 거의 대부분이 한라산과 관련된 자료나 용역 아니면 보고서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한라산만큼 용역이 많이 진행된 곳이 없습니다.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오름이 있는데 오름 뭐 훼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름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2008년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관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전이 안 되다가
이제야 노란을 떨고 있죠. 그 한라산의 그 다양한 용역들, 심지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용역 공화국이다, 용역 만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다루는데 1990년대 이후에 특징적으로 용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사이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용역 수행 기관이 한 군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울대 환경대학원 한 군데에서 계속 용역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용역대로 그 복구 계획을 세웠더니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용역 때문에 더 훼손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용역을 주죠. 결국은 이 용역은 뭐냐 하면은요. 뭐 요즘 뭐 모두가 아실 겁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 면피하기 위한 그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뭐 세계 지질 공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2002년 그 생물관 보전 지역이 됐는데 생물관 보전 지역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생물관 보전 지역인 경우에 10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생물관 보전 지역이 됐으니까 2012년도에 재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려고 그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1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그 학술쌤이나 산업원 한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 뭐 고지랑 대표가 지금 많이 작업했던 그 하렐리 그 생태관광 사례인 경우도 그 10년 지난 이후에 하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을 그때야 느낀 거죠. 그 이후에 생태관광 해가지고 뭐 하렐리라든가 저질이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죠. 결국은 우리는 세계 자연유산 아니면 생물보전지역 지질공원 대자 자랑만 했지 거기에 걸맞는 계획들이 전혀 없었죠. 관리 계획이.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나은 것은 세계 지질공원은 그나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질공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를 하는데 생물권 보전 지역이나 자연유산인 경우는 그 보전에 방점을 두거든요. 심사할 때. 근데 지질공원인 경우는 보전과 더불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지질공원인 경우 그나마 활용이 많이 됐죠. 그 트레일이라든가 지질 축제 아니면 지질 상품들이 많이 나온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자연과학 분야 상관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기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저기 마이크는 끄더라도 얼굴은 보여주셔야 또 강의하시는 분이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뭐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 관광지로서 제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제주인의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라는 타원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죠.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 이제까지는 뭐 관광지 이것만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관광버스가 지나갈 때 옆에서 손을 흔들라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모든 게 다 관광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주의 자연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긁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생산하고 결국 농사를 짓고 바다에 가서 물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면은 그 척박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모든 신화나 전설인 경우는 그 척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설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99골 전설이라든가 호종담 전설 하나같이 뭐 중국에서 뭐 주수사가 와서 그 명당 자리를 없앴기 때문에 뭐 왕이 태어나지 못하고 이 왕이 태어났어야 그 이 세상을 구원할 건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 탄주왕 본폭인 경우도 욕심 많은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졌다. 하나같이 다 척박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재의 섬. 뭐 요즘은 삼다 삼무 얘기하는데
왕주시동에는 3대의 섬이라고 해서 물의 재앙, 가뭄의 재앙, 바람의 재앙.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태금을 면제해줘야 된다. 이런 그 표현까지 나옵니다. 지금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요즘 뭐 삼다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삼다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을 많이 답니다. 요즘 지금 시점에서 삼다라고 하면 뭘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가 쓰레기고 하나가 자동차고 하나가 범죄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그 관광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관광의 사회 악적인 부분들만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척박한 땅이다, 살기 힘든 땅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라산을 신성시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우선 제가 한라산 이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한라산이라고 하면은 뭐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은 산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1920년대 30년대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라산이라고 할 때 이 한라라는 것은 한자가 들어온 이후에 표기한 것이고 그 전에 여기 토박이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게 무엇이냐? 하늘산이었다. 그 하늘만큼 높다. 하늘산인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이게 한라산이라고 바뀌었고 그 이후에 뭐 의미를 부여한다고 뭐 은하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게 처음 나온 게 그 1910년대 그 월간 불교에서 이게 언급되고 1930년대에 이은상 선생의 그 제주 기행에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은 신성한 땅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한라산 이야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얘기하게 되는 게 백록담이죠. 우리가 한라산에서 신성시하는 곳 한 몇 군데 꼽으라면은 첫 번째가 백록담, 그 다음에 영실, 그 다음이 물장울 정도가 되겠죠. 서민대 할머니 빠져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우제 지낼 때도 백록담이나 아니면 물장울에서도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백록담 얘기를 잠깐 한다면은요. 그 지금 이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백록담의 모습은 1999년도인데요. 태풍이 한 달 사이에 태풍이 3번이 왔는데 때마다 600mm씩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2100mm가 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아예 말가 없어진 모습, 밑에는 웅덩이 2개가 있는 모습, 그 옆에는 1960년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제가 그 어디 신문에도 안 쓰고 대외적으로 좀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1960년대 백록담에서 수영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1970년대 초반에 신문 사회면에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백록담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그 빠져 죽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 이제 고지되다 보니까 기온 변화 때문에 심장마비.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그 백록담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엎어진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가서 건져내려고 갔는데 이 사람마저도 다시 엎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둘 다 심장마비로 죽었죠. 그 다음에 훗날 보트를 갖고 가서 그걸 인양했던 경우들도 있는데 다 심장마비인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말라버린 백록담보다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백록담의 모습이 더 보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백록담 잠수화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용역을 2번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90년대 용역에서는 결론이 뭐였느냐?
그 밑에서 물이 새니까 백록담 바닥에 시멘트 코팅을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지 않게. 당장 반발하죠. 백록담만큼 신성한 곳이 어딘데 여기에 시멘트 코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결국은 용역으로만 끝났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다시 용역을 하는데 이때는 용역진에서 제시한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 백록담 북쪽에 가면은 분하고 밖으로 바위 틈에서 물이 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위 틈으로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바위를 붓자. 그러면 물이 새지 않는다. 뭐 이런 용역까지 했었죠. 이때도 그 실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도서에 의하면은 백록담 물이 가장 깊을 때는 한 2m 이상 될 때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물론 마른 모습보다는 물이 가득 찬 모습이 보기 좋은데 이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람의 욕심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백록담을 어디에 많이 비교하냐 하면은 백두산 천지랑 많이 비교하죠. 우리가 한라산과 백두산을 같이 비교하는 것처럼. 근데 그 차이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인 경우는요. 전체의 60% 이상이 샘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한라산은 100%가 빗물이죠. 같을 수가 없는데 같이 비교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1977년도에 영실 등산로에 가면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실 500나한 바위 사이사이에 방가벽을 짓자. 이게 조감도였죠. 근데 이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위에 그 신문은 1965년 사진인데 어떤 65년과 67년에 거쳐서 어떤 계획들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 그 성판악 등산로의 시작점인 성판악 그 주차장에서부터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8km에 걸쳐서 포장도로를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신문 기사인데요. 그 이후에 어떤 계획까지 나오냐 하면은 살아오름에서부터 왕관릉 그리고 백록담에서 다시 윗세오름에서 영실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산악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였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지리산에서 산악 열차, 그러면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놓자는 논리하고 똑같죠. 그 예전에 이미 1960년대에 이 계획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유네스코의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많이 얘기했는데 한라산이 보호구역으로 된 그 시작점이 언제냐 하면요. 1906년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가지정됩니다. 정식 지정이 아니고. 왜 가지정이냐 하면은 그 문화재 위원들이 지금 이런 계획들 뭐 포장도로를 내자 아니면은 뭐 케이블카를 만들자 이런 계획들이 나오다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 천연보호구역 문화재로 가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립공원을 이야기할 때 지리산이 맨 처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죠. 1967년도에 지정되는데 지리산인 경우도 그 지역 청년들이 지리산 보호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국립공원으로 간 사례거든요. 결국은 그 지키자는 이런 운동이 결국 국립공원으로 갔고 한라산인 경우는 문화재위원들이 지켜야 된다는 이유에서 천연보호구역 지정되고 그리고 1970년대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80년대까지 제주도는 숱하게 케이블카 뭐 심심하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케이블카였죠. 2010년까지 케이블카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필북카 얘기됐던 게 2010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그 필북카 TF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주도청에서. 당초에는 TF 위원이 13명이었는데 13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됐냐면 도지사 추천과 도의회 추천으로 해서 1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13명이 모여서 첫 회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제주도민들이 수긍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논의하다가 케이블카 반대를 외쳤던 환경단체도 끼워들이자.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고려마을 사람들 이 세 군데 단체에다가 한 명씩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TF 위원으로. 이 세계 환경단체에서 결국 참여를 했는데 8개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 심의를 하고 토론을 했죠. 그 당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2000년대에 케이블카 문제 나왔을 때는 환경 훼손이라는 측면을 어디에 많이 했냐면 식생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그 관점이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경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뭐 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TF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자, 현장에 가서 보자. 그래서 한라산을 갔죠. 그러니까 어리목 코스로 올라가서 영철 코스로 내리는데요. 그 2000년도 계획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호주 스카이레일에서 그 발주한 그 케이블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급된 3개 코스가 언급이 됐는데 3개 코스 중에 2개 코스를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어리목으로 올라가서 영철을 내리는데 그 이름들하고 가다가 제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만세동산, 그러니까 윗세오름 가기 바로 전이죠. 만세동산 지점에서 제가 그 케이블카 위원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50m만 더 가면은 경관 진짜 기가 막힌 데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이왕 이까지 온 김에 소개해주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다 갔죠. 그 TF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학 교수인데 다 뭐 감탄을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경관 멋지다. 그때 그 얘기했죠. 그 2000년도 계획에 의하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지점이 힐탑이 들어설 자리다. 그때부터 좀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실 코스를 등산하다 보면 가장 멋진 곳 중에 하나가 영실하고 지나서 그 윗세 중봉입니다. 윗세 오름 바로 가기 직전에 거기에 오름 정상에 전망대, 지금은 전망대도 돼 있는데 거기를 갔죠. 거기서는 그 앞에 선착지와 있고 그 너머에 서귀포 앞바다까지 한눈에 펼쳐지는 곳입니다. 식물학자들 사이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육지부에 있는 국립공원 6개하고도 선착지와를 바꿀 수 없다. 그만큼 가치가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TF 위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에 15m짜리 케이블카 종점 정거장이 들어설 자리다. 당신 서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앞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엎어버리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날부로 전부 나쁜 대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는 8개월 동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은 한라산의 케이블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여기저기서 지금도 케이블카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를 타면은 백록당까지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그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는 허가를 안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옆으로 빠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 타서 백록당 가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 왼쪽 사진이 어디냐 하면은요.
검은 도름에 있는 지금 세계유산센터 건물입니다. 제주도는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이 되는데 그 전에 그 세계자연유산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무슨 이야기를 썼냐 하면은 만약에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이 되면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물을 짓겠다. 이 신청서에 이런 글을 명시를 하죠. 그리고 2012년도에 이 건물이 완성되니까 제주도에서 당시에 보도자료에 뭐라고 냈었냐면은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 도청에서 숨기고 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세계자연유산 신청서에는 분명히 제주도와 대한민국 환경부는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짓겠다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2006년도 그 IUCN, 그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제주도에 심사를 왔다가 이 사람들이 심사 보고서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 하면은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사항을 한 몇 가지를 씁니다. 그 권고사항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만장굴 일대, 만장굴에서 분명 월정 내려가는 이 동굴 지역에 해당하는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유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료와 농약의 영향으로 동굴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입을 하라.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청서에 썼던 그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짓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굳이 돈 들이면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지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주 돌문화공원이면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돌문화공원을 활용하고 일부러 돈 들이면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물을 짓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근데 이 내용은 제주도청에서 끝까지 숨깁니다. 공개를 안 해줘. 그 심사 내용에서 이 한 부분만 싹 빼서 나머지 부분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300억을 들여서 저 건물을 짓습니다. 300억이 얼마냐 하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지 전체 매입 비용이 300억이었습니다. 그 정도 돈 들이면서 건물을 지었죠. 자기도 자랑하기 위해서, 공시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례들. 또 심사단이 제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유사한 사례들 세계자연유산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곳을 한번 검토해서 확장이 필요하다. 거기서 언급된 곳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이는 홍학산이죠. 이 부분들 안 나오고 있죠. 결국은 필요한 부분들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백록담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하얀 사슴이 뛰노는 연못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한자로 하게 되면은. 제주도에 사슴과 관련된 지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가시지 가다 보면 우리가 대록산, 소록산, 큰 사슴이 오름, 작은 사슴이 오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안덕면에 가면은 상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상천리의 옛날 이름이 모록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내려오는 길목이다. 그만큼 사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라산은 사슴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1915년 전후에서 마지막 사슴이 사냥으로 잡히면서 멸종되죠. 지금 한라산에 있는 것은 노루밖에 없고 사슴은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 예전에 사슴이 얼마나 많았을까. 오른쪽 사진이 탐라술력도의 교례대첩이라는 교례리에서 사슴 사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하루 잡은 게 사슴이 177마리를 잡습니다. 노루가 101마리. 그 다음 꿩, 그 다음 멧돼지 2순위죠. 그리고 이게 1702년이고
여기서 6년 후에 그 저지 한경면 저지 청수 지경에서 하루에 60마리를 잡았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잡았죠. 이 숫자를 보면 예전에는 노루보다 사슴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사슴이 1910년대에 멸종하고, 그리고 1990년대에 뭐 몇 번에 갈 때 복원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게냐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통령이 딱 도지사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알래스카 가서 보니까 사슴이 뛰는 모습이 그렇게 목가적이고 못될 수가 없더라. 한라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 알래스카에서 사슴 240마리를 수입해서 들여옵니다. 근데 한 해도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전멸해버리죠. 그때 사인이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은 고사리 중독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여기 오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먹어도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고사리를 먹고 중독돼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죠. 환경이 바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90년대 이후에는 3번에 걸쳐 가지고 뭐 개인 자격입니다.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개인이 사슴 10여 마리를 풀어 놨었는데 결국은 오래지 않아서 얘네들도 다 멸종합니다.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노루와의 영역 싸움에서 밀려서 도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한라산에 사슴 한 마리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루가 사슴이 없어진 자리를 노루가 차지하고 있죠. 한라산은 상징 동물이라고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노루를 이야기할 건데 몇 해 전부터 유해조수로 지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여기 유해조수로 지정되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광고를 뭐 그런 이거 광고가 아니고 뭐 다큐 비슷하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옐로스톤에 회색 늑대를 복원하니까 자연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자연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많이 소개하는 영상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례하고 제주도를 한번 비교해 한다면은 옐로스톤에 회색 늑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는요 공청회만 15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한라산에서 노루가 유해조수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뭐 여론 수렴 이런 게 없었죠. 방송에서 몇 번 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 적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방송 토론 하나를 보다가 텔레비전을 거의 부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도의원 한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환경단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노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당장 우리 마을에 면사무소에 와서 봐라. 면사무소 마당까지 노루가 나온다. 그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방송 토론을 보면서 야 노루가 한라산에 노루가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때 얘기했던 면사무소가 어디냐면은 안동면사무소인데 안동면 사무소는 옛날 파순이 한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갔냐면요. 파순 곧장을 한가운데로 옮겨갔습니다. 결국은 면사무소가 노루의 영역으로 들어가 놓고 이제 면사무소 마당까지 노루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노루는 유해조수로 지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전에 그 어느 분이 그 농업 경제학 전공했다고 했었는데 저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은 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뭐 주변에서 믿지는 않지만은 그 이후에 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제가 관광개발을 전공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들판에 노루가 뛰노는 모습이 이 경관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는 노루를 이야기할 때 노루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만을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노루가 뛰노는 모습이 갖고 있는 이 경관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있거든요. CVM이라고 가상적 가치 평가법이 있어요. 관광에서는 그 경관을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노루가 뛰노는 모습의 가치가 농작물 피해보다 더 크면은 노루를 보호해야죠.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제주도 자연이 그렇다는 거죠. 그 경관이 갖는 가치가 다른 부분보다 뛰어나왔다면은 가치를 살려야죠. 우리는 그 개발을 이야기할 때 비시 분석, 비용 편익만 얘기하는데 비용 편익 외에 이런 그 경관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눈을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루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러니까 노루가 많다만 얘기하지 도대체 얼마나 많고 적정 수용액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사진은요. 그 당시에 하도 답답해서 이 사진을 들고 여기저기서 막 자랑을 했는데 우리 밭, 제가 작업실 앞에 자그마한 밭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밭에는 나비가 400마리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마리가 있는데 이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곱하니까 400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루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루가 많다 이런 표현을 달았죠. 밑에 사진은 뭐 아실 겁니다만은 제주도에 까치를 처음 들여올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뭐 한전이 중심이 됐든 아니면 제주도 농민들이 중심이 됐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나중에라도. 잘못된 전문가들의 잘못된 시각,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전문가한테도 책임을 묻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슷한 예 하나 드릴게요. 요즘 하가산에 가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가산 조리대가 가장 문제가 되죠. 조리대가 전체를 다 덮어버리니까. 최근에 조사한 실험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을 풀어놨을 때 조리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조사를 많이 했는데 말이 있으면은 조리대가 자라는 속도가 한참 둔화되고 다른 식물이 많이 나오더라. 이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1980년대 중반에 하가산에 그 말이 있는 모습이 말 때문에 환경이 훼손된다, 파괴된다 해서 말 방목을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말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더 지켜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른쪽 위에 사진, 나무 한 그루 없는 사진이 1960년대 모습인데요. 저게 어디냐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은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지금 송악산이 저기에 전부 나무로 덮이다 보니까 더 모습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송악산이 지금 나무로 다 베어낸다면 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자연이 바뀌는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음사 등산로로 가다 보면은 어떤 게냐면 그 개미등에 지금은 소나무 굴박지인데요. 1960년대는 거기도 이런 민둥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달래 철쭉이 자라는. 결국은 지금 거기 우람한 소나무들이 6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라산에 가면은요, 우리가 한라산 이야기할 때 경관만 얘기하는데 이런 인문 자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 오른쪽 밑에 사진에 보면은 저 너머가 저게 백록담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근데 저는 더 놀랐던 게 2013년도에 뭐 저는 여기 자주 다니던 곳인데 당구목이라는 곳입니다만 2013년도에 가서 보니까 그전에 안 보던 비석이 저기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라산 걸어서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위에까지 비석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 그 위에 사진, 맨 위에 사진은 한라산의 6대 명당, 제주도의 6대 명당으로 꼽히는 곳의 사진인데요. 여기도 그 너머에 백록담이 보이죠. 거기에는 또 동자석들이 있고, 동자석 이야기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한라산에 이야기할 때 뭐 식생해 보고, 식물을 보고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 4,000종 중에 2,000종이 한라산에 있다. 뭐 그래서 뭐 식생해 보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식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식물은 저게 크기가 2cm 내외인데 저게 풀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그 돌묘화 나무라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가 백록담에 자라고 있고 밑에 사진인 경우는 구상나무인데요. 뭐 얼마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면은 서양에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치는 게 구상나무죠. 근데 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인데요.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 뭐 이쪽에만 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데는 한라산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양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 있는 이 구상나무는 전부 1910년대에 한라산에서 그쪽으로 보내진 이후에 자란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식물의 가치, 우리가 종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한라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왼쪽 사진이 요즘은 뭐 좋을 때 관광객들로 몇 터진다는 서귀포 엉뚱폭포입니다. 이때는 개발하기 전이죠. 근데 위에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제주도는 다 이렇죠. 계곡마다 계곡 처음 시작점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이런 절벽들이 한 하천마다 한 6, 70개는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비가 오게 되면 엉뚱폭포 같은 이런 폭포들이 하천마다 6, 70개씩 나온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엉뚱처럼 개발하면 이게 관광지가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진마저도 공개하는 게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느 선까지 공개하고 어느 선까지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이 앞서죠. 한편으로 보면 제주도는 다원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물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만큼 이 식수만큼 중요한 게 없었죠. 그 마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물 주변으로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한다면요. 오른쪽 위에 사진이 우리가 영실에 있는 여기는 지금 두 갈래가 나오는데 좋을 때만 볼 수 있는 폭포죠. 그 예전에는 우리가 세 갈래 폭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등산로에서 보면 두 갈래는 보이고 한 갈래는 저 너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모습들은 좋을 때만 볼 수 있죠. 근데 한라산 등산을 하다 보면은 육지부는 등산을 하다 보면
계곡마다 물이 넘쳐나는데 한라산은 물 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나마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영실 주변에서는 좀 물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 한라산의 영실의 물을 끓여다가 식수로 쓰자. 그래서 영실에서부터 서귀포 하원까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그건데요. 근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단 한 번도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써먹었냐? 공사 끝나는 순간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 영실의 물이 수량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 나오는 얘기 딱 하나 있겠죠. 한라산 영실은 신성한 곳인데 거기 함부로 파헤치니까 한라산시 노였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이야기는 그 상수도가 보급될 때까지는 계속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그 마을마다 가면은 샘이 있는데요. 샘에 그 안내 표시가 있는 곳마다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물은 아무리 감으로도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은 신성하기 때문에 콜레라 같은 걸 넣었을 때 이 물을 마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넘어갔다. 요즘 같은 상황. 근데 모든 마을마다 안내판 있는 샘마다 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신성하게 여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바다 이야기인데요. 이거 출입금지령은 200년 동안 진행되는데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이 출선기라고 승선 허가 중이죠. 이게 있어야 배를 탈 수 있었고 그 위에 사진은 전남 남해안까지 보이는 모습인데요. 1년에 한 몇 번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그 지금 현재 제주의 경관을 차지하는 풍경들, 뭐 예를 들면 뭐 조랑말인 경우도 조선시대에는 수탈의 대상이었죠. 목장에서 죽으면은 그 마을 가죽을 벗겨서 그걸 증명해야 거기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배상을 해야 됐고 그 배상하는 과정에는 그 사람이 그 재산이 없다면은 일가 친척에까지 그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집안에 목자가 나오면 폐가 망신하지 않는 집안이 없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죠. 그 제주도에 그 지금 경관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감귤인 경우도 예전에 조선시대 과원이 있었는데 봄에 그 감귤이 열매가 아주 작을 때 나무마다 감귤의 숫자를 세가지고 수확할 때 그 숫자를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차액만큼 배상을 하게 하는데 제주도는 그 사이에 태풍이 몇 개가 지나죠. 결국 이 감귤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되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요즘 같으면 제초제 끓일 건데 제초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나무에 뿌리고는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했다. 공건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돌담 얘기만 잠깐 좀 할게요. 우리 돌담은 2014년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데 공간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경관이고 그 돌담이 왜 생겨났을까? 돌담이 제주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바위를 깨서 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나온 돌을 처리를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처음에는 밭 한가운데 쌓아놨다가 머들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나중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람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돌을 이용해서 다시 돌담을 쌓아줘. 이게 돌담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려 동문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김구판관이 경계를 짓기 위해서 쌓았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죠. 여월호 금성리에 가면은요 탐라 시대의 석축이 나오는데 기원전 2세기입니다. 이때부터 돌을 쌓았다는 모습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저 돌무더기 한 군데 있었다면 밭을 갈 수 없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 돌을 처리를 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돌담이다. 그 척박한 땅을 일구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관 측면하고는 전혀 반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돌담의 특징이 이렇죠. 요즘 저도 이 얘기 많이 합니다만 진짜 돌담에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우리가 태풍 때 가로수는 꺾어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돌담 무너진 모습은 잘 안 보인다. 여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돌과 돌 사이에 틈새고 또 하나는 돌을 쌓을 때 같이 유기적으로 흔들게 하는 그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100% 차단하는 벽이 아니고 바람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약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바람을 막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해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선시대 기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주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고 얘는 고래밥 될 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고 얘가 우리 먹여 살릴 거. 이런 표현을 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는 거의가 배 타고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서 고래밥이 물고기의 밥이 된다. 또 이런 성비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3배나 된다. 남자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살기 위해서 전남 남해안으로 다 도망가 버리죠.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두모학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모학 하면은 김영갑 벽걸이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데 남해안에 제주에서 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두모학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 많았냐면요. 임진왜란 그 무렵에 중앙조정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가냐면은 제주도에서 도망쳐온 사람들 전부 제주도로 돌려보내라. 그때 이 공문이 오니까 여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면 조선 수군이 와야 됩니다. 이런 편까지 나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실제 제주도 사람들의 역할이 참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생활이 어렵거나 살기가 힘들면은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무속신앙이 다른 데보다 아주 발전했고 잘 남아있죠. 1702년 이영상 목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산이 숲이나 하천, 연못, 언덕, 평지에 나무나 돌, 모두 신사를 세우고 지상을 주셨다. 신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영상은 철저한 유교주의자로서 신당을 불태우고 무너뜨리죠. 근데 이영상이 돌아간 다음에 1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신당은 다시 복원이 됩니다. 물론 복원 안 된 당들도 많이 있죠. 뭐 광정당도 그렇고 광양당도 그렇고. 큰 당들은 복원이 안 되는데 상당 부분 복원이 되죠. 요즘 우리가 해안도로를 빼면서 당이 있는 곳에 해안도로를 관통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단골이 있는 경우는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당을 모십니다. 결국 우리가 민중의 생명력을 많이 얘기하죠. 단골이 없어지면은 당도 없어지는 것이죠. 무언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 민속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방사용 탑, 거욱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거욱제도 그렇고 무덤인 경우도 명당에 쓰죠. 근데 이 사진에 보듯이 제주도는 이 무덤이 밭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제주도에서는 뭐 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산이라고 그러고 산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조선 영조 때 기록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남이 밭에 묘를 쓰게 되면은 그 땅값을 내야 되는데 영조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무명 한 픽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땅값을 더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종 때는 어떤 기록을 남기냐 하면은 토지가 비옥한 곳의 땅은 단양 그리고 척박한 곳은 분양반 이런 식으로 그 묘자리에 대한 그 가격을 아예 법으로 정하죠. 뭐 돈으로 내지 않고 땅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허용을 하고 그 주변에 오름이 있으면 오름 쪽에 무덤을 많이 쓰는데 오름이 좀 멀리 떨어진 경우는 바탕 데 쓰는 사례들도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삼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했는데 그거 2018년도에 서울에서 4.3 70주년 관련 행사들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뭐 여기서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그 70주년 특별 사진전을 하는데 그때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세계 자연유산 제주 그 아름다움 너머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 사진들을 다 내걸었습니다. 성산 일주봉이 그렇고 정방폭포가 그렇고 표선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 그리고는 큰 사진 밑에 딱 한 줄 썼죠. 여기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이고 4.3의 영향이 4.3의 아픔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기회가 된다면은 김수열 시인의 그 정트로 비행장 시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주도에 내리는 순간 이미 4.3을 밟고 있다. 그 비행기를 시조새로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답니다만은 뭐 소심한 시인은 착륙할 때 비행기에서 두 다리를 들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더라. 뭐 이런 표현 나누는데 그 시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모의 얘기는 다 하시는 거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제주도의 그 난개발 문제,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연 환경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연 환경과 더불어 그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제주의 정체성, 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자석 사례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나 동문화공원에 있는 동자석이 거의 대부분 불법 유통된 작물이다 보면 틀리지 않죠. 정상적인 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동자석이 반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 왼쪽 아래 사진인 경우에 제가 2015년도에 서울 인사동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기 한 쌍에 며칠 뒤에 가서 보니까 350만 원에 팔려 나갔다는. 지금 현재도 계속 반출되고 있고. 그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이 정체성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인문과 관련된 이 전통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다음 기회를 다시 한번 뭐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회의가 끝나서 막걸리를 앞에 두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럼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혹시나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뭐 말씀하시면 제가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일단 박수 한번 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저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제가 책을 그 조선시대 무슨 책이었지? 거기서 보고 그 돌담이 제주도에 쌓아지기 시작한 게 예. 그 조선시대 조선의 관리들의 기록이니까 뭐 그 사람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 토지 분쟁이 자꾸 일어나서 예. 그 돌담을 쌓아라라고 명령을 해서 그때 쌓아졌다 이런 귀절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아까 제가 그 동문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그 동문선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려 고종 때 네. 김구 판관이 네. 저 제주도의 판관으로 임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네. 심 있는 사람이 옆에 땅을 경계가 없다 보니까 예. 옆에 땅을 야금야금 빼앗는 게 마치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땄더라. 그래서 돌담을 삭제했고 그 다음부터 이런 민폐는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조선 아니고 고려입니까? 그 기록이? 그게 고려 고종 때인데 연도로는 이게 저도 뭐 머리 나빠도 건 기억하는 게 1234년입니다. 이때가. 근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 1200년대 이전에는 제주도에 돌담이 없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김구 판관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 하듯이 캠페인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 그 부분 돌담들이 있었는데 예. 문제가 되니까 다 쌓아라. 자기네 본격적으로 다 쌓아라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지. 예. 그래서 와 돌담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쌓아졌다는 것도 제가 좀 놀랍다 하면서 본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재량점도 뭐 얘기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슴. 예. 사슴을 이제 타 지역에서 아까 알래스카? 예. 알래스카에서 갖고 와가지고 사실은 뭐 고사리에 중독돼서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데 그 어쩌면 고사리보다는 그거 아닐까요? 환경이 바뀌어서 살지 못하고 죽은 거 아닐까? 그 당시에 그냥 공식적으로는 고사리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냐면 고사리 중독이 아니고 녹용을 욕심낸 사람들이 죽인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어머나. 근데 그 당시 어쨌든 240마리를 군용기 석대에 나눠서 제주도 와서 풀어놨다가 지금 견훤학 인군이죠. 거기 풀어놨는데 1년 만에 거의 뭐 전멸했다 이 얘기였나 합니다. 그게 그 구자춘 지사 시절이거든요. 네. 옛날에 그 사슴이 그렇게 많았다가 1900년대 초에 아까 거의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많이 잡아서 사라졌는 건가? 조선 시대는 아마 그렇죠. 그 왕조실록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사슴을 그 진상을 하는데 이별로 진상을 합니다. 혀만 뭐 연간 혀만 60개, 꼬리만 60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서울 가서 사슴 팔고 거기서 좀 돈을 벌고. 밀무역. 뭐 아까처럼 뭐 하루에 뭐 60마리, 80마리, 뭐 120마리 이렇게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최고의 첫 번째 진상품 중에 하나가 사슴이었다가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저 고병수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자꾸 엘리베이터래. 뭐냐, 케이블카를 이 외국 다닐 때 보면은 융프라우 같은 경우도 지하로 터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뭐 다 케이블카가 좀 산 같은데 웬만큼 있어야. 근데 네. 우리가 과연 그 경관을 좀 없애지 않으면서 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그 산이 허물어지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그 케이블카를 좀 그 산이 좀 손실보다라도 이 케이블카를 롬으로써 오히려 보존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막 들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논리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케이블카는 안 좋은가? 나도 아직 잘 모르겠구나. 제가 예전에 그 케이블카 관련해서 네. 방송 토론, 생방송 토론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그 얘기, 아프리카도 있더라. 뭐 유럽 많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중국 사례까지도 얘기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죠. 일본인 경우는, 일본도 케이블카 많은데 다 1960년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는 만든 건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할 때 중국은 피규대생에 넣지 말자. 그렇다면 이제 유럽계 남는데 이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방송 토론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 해화산 영실인 경우에 걸어서 2시간 이내, 빠른 사람들은 1시간 만에 걷는 이 코스에 케이블카를 놓은 사례가 있으면은 만약에 그런 사례를 얘기한다면 나도 이제부터 케이블카 찬성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태양인 경우는 아주 급경사거나 케이블카가 아니면 더 파괴될 지역에 케이블카 낫다.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있죠. 경관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저는 보통 공무원들하고 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안이 없느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관 파괴되지 않는 곳에 해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Y계곡이라든가 그러면 이 주변 봉우리 때문에 케이블카가 가려지거든요. 그런 데 케이블카 해라. 그러면 맞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 장사가 안 되지. 그냥 그런 건 용납이 되는 건가? 이거 어느 선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 근데 그냥 케이블카가 만능이냐 이거지. 만약에 그치. 요즘은 그냥 안 놓지. 모노레일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 계획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100도로에 모노레일을 놓자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냥 도로에 붙여서 모노레일 놓으면은 남들 반대 안 하죠. 근데 개발하는 쪽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하늘에 띄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관 보면서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과한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도로에 붙여서 모노레일 가면은 그건 누가 반대합니까? 인데요. 네네. 지금 그 제주에서 해녀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예. 제주에서는 그 해녀 문화, 해양 문화만큼도 중요한 게 이제 신당 문화, 전통 문화로서 신당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당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방들이 또 그만큼 잘 보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주에서는 신방들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제주도 신방 조직인 경우는요. 네. 지금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칠머리당 영등급 보존회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제주 큰 급 보존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격이 나눠져 있죠. 서로 뭐 교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근데 그 신방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데 네. 여기서 우리는 신방 겉에 보이는 신방만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신방 이전에 단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개가 같이 해야지 어느 하나만 살린다고 해서
이게 신방만 계속 살면은 현실과 관계없는 네, 그냥 기능 보유자만 남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단골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연령층이 예, 예. 고령층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자체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좀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거는 꼭 뭐 행정도 적극적 나서야 되겠지만 행정만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네. 그 다양한 방법들 뭐 민간 학교라든가 네, 그 네. 아주 접하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대표로 있던 단체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신방을 모셔다가 인문학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신방이 되고 신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신방이 몇 가지를 시연하면서 그걸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들,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돼야지 그걸 네. 행정에서 나서주면 좋지만 행정만 100% 그쪽에만 기대할 건 아니라는 얘기.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자연건강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들 때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다랑시 오름 올라갈 때 예. 제주도 오름이 굉장히 선이 아름답잖아요. 예, 예.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오름들은 거의 다 민둥산이었는데 몇십 년 사이에 소나무들이 특히 많이 자라서 이제는 그 오름의 선이 안 보여. 다랑시 오름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선이 한 10년 가까이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시대 때 식목일 막 이렇게 조림 운동하면서 이렇게 줄 맞춰서 쫙 나무도 심고 막 이랬잖아, 오름 주변에. 그렇게 심기 시작한 나무들의 씨앗이 퍼져서 제주도 기후에 맞지 않게 나무들이 인위적인 시작에 의해서 자란 거면 지금 오름 정상에 그렇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큰 나무들은 좀 없애는 게 낫지 않은가.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고 다 놔두는 게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몇 개 골라서 없애는 것도 괜찮은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네. 계속 논란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뭐 찬반이 나눌 수밖에 없는 얘기고 조림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예전처럼 목장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목장이요? 소나말이 예전처럼 많이 있다 보면은 어린 것들을 예, 예.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뭐 차이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 시작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자 이 얘기들은 예전부터 많이 남았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진 경우는 거의 드물죠. 앞으로도 뭐 계속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전에 다랑쇼룸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마을에서 막 벚나무 이런 거 막 진입로 따라 쭉 막 심고 막 이래가지고 와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그 후에 뭐 없어졌던가 뭐 이런 기억이 또 있기도 하고. 90년대에 보면은 네. 우리 도로공사잖아요. 도로공사하면 이게 해안도로든 산록도로든 관계없이 다 가로수를 심는데 하나같이 전부 왕벚나무만 심었습니다. 그렇죠. 오름의 왕벚나무는 좀 아니지. 아니 산록도로나 해안도로인 경우는 가로수가 아니고 그 자체가 경관 자원인데 네네. 그런 데까지도 무작위로 심었죠. 일단 뭐 까치를 제주도에 풀어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삼나무를 심었던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는 뭐 전문가뿐만 아니고 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는 많은 논의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제주도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자연을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까치 같은 경우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직도. 경관과 관련해서 좀 그런 전문적인 논의 구조나 이런 게 있는가? 없지만씨 그 도에서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미국 옐로스톤에서 그 회색 늑대를 띄울 때 공통점만 150배 했다. 다양한 그 의견을 수합하고 또 의견을 표출하는 이런 그런 자리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뭐 전문가 한마디다 하면은 뭐 정답인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용역을 찾아서 자문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 이걸 듣는 공청회 토론회, 여론 수렴 이런 자리들이 계속 많이 요구하고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효쌤 아까 처음 강의할 때 얘기했던 거, 이 모든 문화를 우리는 관광 중심에서만 맞춰가지고 초점 맞추고 보고 있어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빠져버리는 게 크나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뭐 관덕정에 있는 목관화 개방하자고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도민 청원하고 하는 것도 왜 제주 목관화를 관광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생각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활용 가치가 클 것 같은데 고정의 그 정책 방식이 모든 게 그냥 관광 위주다. 어떻게 하면 관광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너무 맞추다 보니까 도민의 의견이나 일단 도민의 삶의 질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식의 정책이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는 그런 아쉬움이 큰데 오늘 아까 그 정효쌤 아까 처음에 그 얘기가 딱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좀 그런 그 포인트가 도민의 삶에 대한 관점에서 좀 모든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런 얘기들도 그런 쪽에서 좀 관점을 가진다 보면은 서로 합의점을 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략 한 시간 반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한 시간 강의했고 지금 한 20여 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감 겸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우리 건도님부터. 네, 박건도입니다. 오늘 그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기 강정희 위원장님도 강연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제주가치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모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책연구위원회에 이제 서포트를 해서 이런 강연들이 계속 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좀 기계적인 그런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아직은 적응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하다 보면은 더 적응이 되고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제 화면의 순서는 은영님인데. 저요? 네. 아,
저는 이 줌이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이런 걸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술적인 뭐랄까 승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 들어서 꼭 제주가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걸 좀 알려줘서 거꾸로 제주가치에 또 참여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얼핏 들기도 합니다. 자경님. 다음 타자인데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서요. 제가 제주 사람이지만 진짜 제주를 몰랐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 늙어서 다시 이제 경작 던져버리고 이제 제주를 공부하다 보니 아까 강정현 선생님의 거의 발끝도 못 미칠 만한 내용이고 이제 실제 지금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해왔지만서도 상당히 이게 자신이 없어서 아까 몇 가지는 제가 제 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받고 싶을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단은 내 거를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가면서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신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좀 막막합니다. 아무튼 수호님. 긴장은 100배입니다. 이건 또 말로만 지나가질 않아가지고. 수호님. 이상입니다. 수호님 얘기 안 들려요? 저 맛이? 아, 예. 워낙에 믿고 듣는 이제 강정현 쌤의 강의라서 전체가 오픈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지만 이제 지난번에 아마 결정할 때 일단 우리 제주가치 분들만 일단 하자는 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험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강연 끝난 다음에 솔직하게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들을 물어보고 얘기하려면 일반인들이 다 들어와 버리면 또 거기서 이제 까놓고 얘기하기도 좀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일단 오늘 첫 강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아서 이거 녹화할 수 있으면 녹화한 대로 해서 꼭 만약에 실시간으로 토론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라면 아무나 다 들어와서 중구난방 중간에 야 이거 저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야 이런 시끄러운 시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 우스갯소리로 엉뚱한 사람이 질문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하되 이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건도 쌤이 다 알아보셔야겠지만 이게 녹화가 된다면 이 자료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자료를 올린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제주가치가 다양한 제주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부적인 거이기도 하고, 좋은 거는 골라내서 다시 한번 2차 가공할 수 있는, 또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편하게 우리가 회의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딱딱한 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것만 했었다면 다양한 주제를 갖고서 이제 한 달에 2번이든 해서 이번에는 무슨 주제로 누가 한다. 예를 들어서 김은영 쌤이 요리에 맛있는 뭐뭐에 대해서 한다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러운 소모임이든 뭐든 이런 여러 가지 맹화적인 형태로 이게 확장할 수 있지 않는 게 생각들어요. 만약에 어디에다가 몇 월 며칠에 뭐 해라 그러면 이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힘들지만, 오늘 처음 이제 줌을 해본 느낌으로는 이런 식이라면,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이 다 우리끼리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편하게 어떤 재밌는 주제를 갖고서 오늘처럼 아주 큰 주제를 갖고서 이제 전문적인 강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자기한 얘기, 예를 들어서 저거 한다면 이제 겨울철 한의학적인 건강 차이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재밌는 것들을 넣어서
들을 사람만 들어 이렇게 해서 하면 3명이 들어오면 3명대로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요 코로나 시기에 이 기술 진보를 우리가 향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예. 나오나보다 더 멋있었습니다, 강경희 쌤. 근데 다른 사람들 지금 그 마이크에 비해서 우리 아까 정효 쌤 마이크가 조금 성능이 안 좋긴 했던 것 같은데 그 정효 쌤이 다음에 하려면 이렇게 마이크로 쓸 수 있는 거를 뭔가 아까 봉수님도 그 얘기 했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상일님. 네, 저는 완전 육지 것인데요. 제가 오늘 제주가치에 들어와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제주가치를 들어와서 오늘 배우려고 했던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영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실은 제가 올 가을부터 이제 제주를 계속 육지에서 오가면서 배를 타고 차를 가지고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요. 그걸 찍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제주를 어떻게 소비를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물론 무수하게 많이 촬영도 가고 관광도 가는데 주로 저의 시각은 촬영할 때도 관광지의 시각, 관광지의 시각, 육지의 시각으로 봐왔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됐고 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제주는 역시 육지 것들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하는 시각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가서 여기에서 좀 더 편하게 쉬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놀다 올까라고 하는 거가 주가 아니었나 저 역시 그래서 그런 반성과 함께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저희 기회에 제주의 본 가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이 제주의 가치를 육지 것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야 제주를 제주답게 보존하고 보존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주가치로 들어오게 됐고 또 이런 지켜야 되는 그런 주제로서 아이템으로서 지금 다큐멘터리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강정현 선생님 뵙고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더 제가 공부를 하고 좀 더 자료를 모으고 해서 좀 더 좋은 기획으로 해서 한번 다시 제주가치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략쌤도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맨 말미에 아까 강정효 선생님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관광지 이전에 여기는 삶의 터전이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올해는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제주도는 관광지 이전의 삼터다라는 주제로 뭔가 역할을 좀 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까 생물권 보전 지역에 하레리, 저지리, 그다음에 평대 혹은 여기가 다 생물권 보전 지역 마을이고 생태 관광을 한다지만 사실은 생물 다양성이나 보전의 주민 역할 요런 것들을 사실은 주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여행자의 감성으로만 계속 관광자로서만 남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의미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어쨌든 삼터다라는 주제로 여행자들이 제주도 와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돈 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도 많이 쓰고 쓰레기도 많이 던지고 요런 것들을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여행자들하고 공감할 수 있게 요걸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자기 자리에서 어떤 역할로 좀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자꾸 깨달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자주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 기대돼요. 김자겸 선생님. 예, 봉수님.
접니까? 예. 예. 저희 제주같이 회원님들 중에 많은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자원을 받든지 아니면 강제로 지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뭐 이런 주제로 뭘 하자 하는 식의 그런 내용으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면, 그러고 건더님한테도 문자 보냈는데, 이 자료가 영상이 녹화가 된 게 나중에 기록으로 어떻게 생성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수호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페이스북 계정이나 밴드에 다른 사람이 나중에 시간적으로 녹화된 게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 들어보고, 좀 자발적으로 서로 자진해가지고 저기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하는 자신 신청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수님도 원도심이나 그쪽에 대해서 하나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병수님. 진료 중 아닌가? 소리 안 들립니까? 네, 들려요? 네. 이번은 우리가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강준님한테 강의를 들었고, 다음은 김자경 박사님이 공유자원과 강에서 제주의 농어촌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실 겁니다. 2주 후에.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농업 부분, 관광 부분, 여러 가지 테마로 좀 한 1월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는 그 다음에 문제로 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좋았습니다. 네. 고병수가 둘이가 들어왔네. 예. 우리 성희님. 병원에서 당직하느라고 지금. 네, 저도 좋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후에 이제 정리되는 것들 그게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주다움, 제주 정체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자연 경관이랑 또 문화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이후에. 그래서 어떤 내용들로 정리가 되고 어떤 정책들이 그래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이런 자리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좋았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아마 좀 오늘 못한 얘기들을 좀 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아마 얘기를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오늘 처음 테스트한다고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진짜 또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고. 우리 기영님 지금 소리 들리세요? 기영님 안 들려요? 옆에 없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예. 예, 소리를 꺼놨다가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자연경관에서 인문경관으로 넘어갔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좀 아쉽고, 제가 이제 김자경 박사 뒤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 잣담이라든지 악담 그리고 원담이면 이제 농축산 문화하고 연관된 자연 풍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자연 풍광이라고 하는 것도 인문학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그런 게 다 가미돼서 관광 자원이 되고, 그게 제주의 가치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연결되면 제주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강의를 할 때는 제주 농업의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31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상입니다. 네네. 우리 진희님도 들어와 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저기 여기에 제 얼굴을 보일 만큼 애쓰질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조금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늘 저기 고봉수님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 같이 얘기된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늘 관광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까 고재량님의 말에 굉장히 감흥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코로나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많은 것이 통제가 됐죠. 통제를 하는 도정의 여러 가지 그 발상의 그 출발점이 관광객들을 막자. 뭐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느낌을 확 받는 게 저희들 단톡방에서 그냥 주민으로서 가까운 곳에 내가 이렇게 걸어서 산보하고 싶은 곳조차도 그렇게 막아놓은 것은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그런 모든 매사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의 굉장히 가까운 곳의 것들이 다 이렇게 모든 관광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발상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그들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치를 갖고 있다는 데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늘 응원합니다. 멀리서. 감사하고 오늘 강정효님 너무너무 강의 좋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유님 해본 소감 겸해서 마무리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오늘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또 좀 범위를 저는 그 제주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어졌는데 좀 주제를 좀 좁혀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여러 차례 하는 뭐 그 간격을 좀 좁혀서라도 좀 범위를 좁히고 더 그게 진행을 해야 더 깊이 있게 내실 있게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이 뭐 회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중에 토론 들어가기 전 부분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또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촬영할 때는 앞에 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하면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얼굴을 보고 반응들을 조금씩 보면서 하니까 그런 점은 그 뭐 오프라인만큼은 못해도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표정들이 서로 이제 약간 읽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이제 그 우리 지역 주민 주체성 얘기하는데 이게 관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딜레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역 주민의 삶과 이제 관광객의 시선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긴장이라든가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게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도에서 환경보호전 기여금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 지금 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환경보전 기여금이라는 게 또 그냥 업자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환경보전 기여금 자체가 어떻게 거둘 건가도 문제지만 그걸 어떻게 쓸 건가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이제 관광의 주체가 돼 나가는 관광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으로 그런 재정들이 제대로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게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도 오늘 제가 갑자기 그냥 좀 약간 사회 진행 비슷하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퍼실리테이터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시범을 보여주셔서 저도 오늘 끝나고 이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를 잡았는데 시간이 한 20분 가까이 걸린 것 같네요. 좀 짤막짤막하게라도 한 15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 정도를 배정을 해서 끝나고, 뭐 오늘은 다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꼭 패스할 사람 패스하더라도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 갖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연휴에 신년 연휴를 보람차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우리 오늘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받으세요. 예, 닫을게요. 참, 닫는 거 우리 건드님이 닫겠구나. 닫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